예, 저 안경봉입니다.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, 세제 중에서도 특히 주식 신탁을 논의할 때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 특히 그 가업승계 신탁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과거에 경영권 강화나 승계 툴로 이용한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.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외환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회사법상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고 있는 소위 회사의 분할 제도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툴이 소위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불배제적으로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그림에서 잠깐 보면 이 A 사업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 사업회사를 인적 분할을 합니다. 그래서 지주부문하고 이제 사업부문으로 분리를 시키고, 그 다음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현물 출자를 하는데, 이 사업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드는데, 이 과정에서 이 기존의 주주들은, 주중의 소액 주주는 대개 지주회사보다 사업회사를 더 보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물 출자에 보통 응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대주주만이 현물 출자에 응해서 지분율을 증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고 또 승계하는 이런 툴을 보통 사용했는데, 이런 경우에 이제 지주회사는 보통 이 브랜드 사용료 같은 걸 갖다가 자회사로부터 징수해서 이제 대주주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을 보통 많이 썼다고 합니다. 또 하나 방식은 소위 물적 분할 방식입니다. 이 최대 주주가 이제 사업회사를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데, 이거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최대 주주가, 중간에 이 사업회사 사이에 소위 페이퍼 컴퍼니 같은 투자회사를 하나 끼워 넣고, 이 사업회사를 직접 보유할 경우에 비해서 이제 이 투자회사 자체를 상속증여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, 아시다시피 이런 회사의 경우에 이제 비상장 회사이고,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당시에 상속증여세법상 이 자산과 수익의 비율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용해서 보통 이걸 이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절감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택했다 합니다. 근데 현재는 이 상속증여세법상 소위 이 수익 가치하고 순자산 가치 가중평균액 그리고 순자산 가치 80%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상은 현재는 또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.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 소위 일감 몰아주기인데, 이 아버지가 A 회사에 이제 최대 주주로 있고, 또 아들이 또 새로운 회사를 지금 하나 만드는데, 이런 거를 소위 이제 이 A 회사가 갖고 있던 기존 매입처를 이 아들이 만든 회사에다가 이제 일감을 몰아주게 되면 결국 이 새로운 회사의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추가가 된 후에 이 기존의 A 회사하고 이 새로 설립한 A 회사, 이 회사를 두 개를 합병해서 아들이 에버번의 주주로 되는 이런 방식을 보통 또 많이 썼습니다. 과거에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소위 이 합병 비율이 이제 공정하냐 안 하냐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최근에 소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세제에서도 규정이 들어갔고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정이 있어서 이런 방식도 최근에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라고 해서 근로자들의 고용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규정도 있고요. 또 주식평가 규정이 강화되었고,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도 강화되었고, 또 이 물납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물납 신청을 불허하는 이런 등등의 이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들, 과거의 방식들이 지금은 별로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소위 가압승계 신탁인데, 결국 이 가압승계 신탁이 되려면 소위 유언대용 신탁이란 거하고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컨셉을 결합해서 소위 이제 가압승계를 하게 되는데,
이때 이제 우선 맞이하게 되는 것이 소위 우리 민법상의 그 유류분 제도 때문에 소위 유언자유 원칙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판결이 있게 되는데 이게 그 유류분과 관련해서 제한 없이 이 신탁, 유언대용 신탁으로 맡겨진 재산을 유류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볼 것인가, 이것에 관해서 현재 또 다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압승계 신탁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겠죠. 소위 유언 집행이나 유산 분할 협의 절차가 없이 그 후계자가 소위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경영권 유지 승계 지장도 없고 또 이 후계자로서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공백도 없게 되는, 또 그리고 신탁 종료가 되면 잔여재산 주식을 수익자인 후계자한테 기속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 기업들의 경우에 보면 가족 간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, 특히 아마 이 유언장과 관련해서 많은 다툼이 있고,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상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보통 일반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아까 그 유류분 문제가 만일 해결된다면 가압승계 신탁을 통해서 이제 그 후계자사들 둘러싼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게 되고 결국 이제 사회적 비용이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전망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가압승계 신탁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, 이제 지금 방금 우리 이준희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, 소위 자본시장법상의 제한 때문에, 의결권 제한 때문에 소위 그 섀도우 보팅이 강조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우리 세법에 와서도 그 가압상속 공제와 관련해서 그 피상속인의 경우에 현재 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50% 이상 그 상속하기 전에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 신탁을 했을 때 과연 이 50% 상장의 경우는 30% 룰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, 뭐 이런 것도 현재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뭐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다른 분 토론 자리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, 이제 첫 번째는 소위 그 오너가 그 주식을 신탁 재산에서 신탁을 설정하면서 이 수익권을 두 개로 쪼개는 방법입니다. 소위 수익권하고 의결권 행사 지시권으로 이렇게 이분을 하는데, 또 다른 방법, 오너 자체가 모두 수익권자가 되었다가 사망을 계기로 이 원본 수익권하고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서로 이렇게 수익권, 그 다음에 원본 수익권을 서로 이렇게 쪼개서 취득시키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, 또 뭐 이 수익의 경우에 이제 이걸 제한을 걸 수도 있고, 뭐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1인 내지 수인의 후계자를 수탁자로 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제3자를 수탁자로 해서 가족기업 전시 전부를 신탁을 하고, 상속인들이 그 법정 상속분 내지는 일정 비율로 수익권을 갖도록 하게 하고, 또 수익자 사망 시에는 수익자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도록 설정하는 뭐 이런 방식도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신탁법에서는 이와 같은 대안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, 결국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자정분 시장법상의 제한 문제도 지금 있는 것 같고, 또 민법상의 문제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특히 말씀드린 신탁과 관련해서 우리 신탁법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패널로 참석해주신 우리 배영수 센터장님과 개별적으로 만났더니 2010년부터 이렇게 많이 그 노력을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그 사이 2007년에 그 제정이 되었고요. 그 과정에서 종전에 있던 신탁업법이 이제 폐지되었던 문제가 있고, 우리 세법은 작년 말에 비로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유언 대용 신탁, 수익적 연속 신탁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 갭이 무려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
세법에서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가압승계 신탁, 주식 신탁과에 관한 논의들은 아주 그 초기의 단계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신탁에 대한 뭐 일반적인 말씀 정도만 드리고 자세한 거는 우리 이준규 교수님 다시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,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. 그 2020년에 그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소득세 법인세는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신탁 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그 세법은 소득세법 아니면 이제 법인세법, 이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상속증여세법이 있는데, 소득은 기본적으로 개인, 법인은 법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, 지금처럼 신탁과 같은 특별한 그 사업 유형, 뭐 파트너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법은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고요. 그거는 그때그때 규정만 잠깐 넣었지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규정은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 셈이죠.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정여세는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날 정리를 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정리재산 가액으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. 그래서 이런 그 변화들이 이제 저희들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주식 신탁과 관련해서 이제 세법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, 이거 외에도 무슨 유언 대응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에 관한 규정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, 이 대안에서 지금 이 수익권과 의결권 행사 지시권으로 이렇게 이분화한다고 그랬는데, 이런 경우에 그러면 세법상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현재 다시 세법은 현재도 침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결국은 또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주식 신탁의 활성화에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세제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마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. 지금 오늘 축사를 해주신 우리 그 김도영 위원장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파트너십 세제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, 저도 그때 TF로 참여해서 같이 이 논의에 참가한 적도 있는데, 그런데 그 파트너십 세제가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 비해서 현재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. 그건 결과적으로 아마 세제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식 신탁의 활성화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시작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고맙습니다.